반갑습니다. 오사단 중용사 김상훈 원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이 제 일부분을 아시지만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그들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드론 관련된 것들 훨씬 능력이 좋으신데 그들 이 앞에 계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 또한 부끄럽고 첫 강의다 보니까 항상 장병들만 교육을 하다가 또 이렇게 같이 타사단 다른 기관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떨립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떠한 오늘의 교육의 팩트는 과연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이 드론이 대세이고 드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보면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실의 야전 부대에는 그렇지 못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상급부대에서부터 저희 야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조금 지연되고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상급부대에서 조치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콜로키움 이 조상 박사님을 초청하고 나서부터 작년 콜로키움 4회, 올해 2회, 지금 6회째를 제가 참석할 때마다 많은 정보를 듣고 그와 관련된 우리 후배들에게 교육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현재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또 사단에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부대 드론 관련돼 가지고는 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대부대 드론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어 체계를 지금 이제 사단 나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시간을 1시간 30분인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입대해서 55사, 17사에서 근무하고 현재 오사단으로 와서 오사단 주임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현상 및 동향부터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드론은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드론이 대세라는 걸 그때부터 느껴졌고 그 이후에 파격적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증대됩니다. 실제 전시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관련돼 가지고도 모든 자료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드론이 대세에 들었고 전장의 양상에 있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 전쟁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드론의 전술적인 운영 그리고 기타 지원 체계, 대응 체계 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파괴 성공 중에 전차 만 대를 돌파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맞닿아 있는 우리의 적은 북한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또 모니터하고 또 조상훈 박사님한테 많은 질의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혹시 그림이 보십니까? 20년도 거하고 21년도입니다. 20년도에는 75주년 열병식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제8차 당대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병식이 단순히 저희가 장비를 쭉 보면 뭔가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때가 20년도, 21년도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 북한군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쟁에 참가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북한군 수첩 실제 수첩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드론 관련돼 가지고 체계를 하는데 한 명은 미끼가 되고 두 명은 산탄총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제압하는 그런 내용을 자기들 수첩에다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좀 이따 후에 동영상이 나오는데 FPV 드론 관련돼 가지고도 일부러 노출하고 그리고 유인하고 이제는 처음에는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는 그들을 우크라이나 드론을 활용하면서 유인하는 작전까지 지금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발전 중이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 건 모르겠습니다. 북한군이 만능대대라고 창설을 했습니다. 그 만능대대가 바로 드론 관련된 부대를 창설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죠. 이와 관련돼서 김정은은 계속적으로 드론 관련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전방 DMZ의
GOP에 대해서는 방어 체계가 많이 약하고 그에 대한 준비성이 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동영상, 북한 관련된 동영상을 2개를 보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생산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고 있는 자폭형 무인기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타격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과 전술도 전수받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정황을 밝혔 양국 간 드론 분야 협력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크기와 위력이 큰 드론은 기존 방공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형화하거나 남남 물판지로 만들면 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주목하는 것도 이처럼 값이 싼 드론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보낸 소형 무인기가 강원도에 추락한 뒤 발견됐는데 북한은 이런 드론을 한꺼번에 수백 대, 벌떼처럼 띄워 혼란을 유발한다는 전략입니다. 하나는 타격 수단이 매우 제한됩니다. 쏘는 순간에 비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발수를 쏴야 될 텐데 그래야 맞을 것만 한데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지만 대처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본 관계자는 2017년에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사전 탐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드론 기술을 확보하는 동안 우리도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소형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를 국내 기반에 지난해 말 실전 배치했습니다. Fly the drones, how to make big damage, and who they're gonna use that to. I think the first time we target will be the South Korean people. 드론이 가난한 자의 첨단입니다. 북한은 가난하다. 우리는 100개월 굉장히 가난한 자의 첨단인데 실제 전단에서의 운용 동파로 만약에 북한군이 습득한다면 이건 굉장히 유명할 것 같아요. 이처럼 북한의 현재 드론 관련되어서 어떤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수준은 지금 계속 전쟁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타국, 다시 말하면 우리 타국의 소부대 전투도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자 드론, 지금 현재 보시는 게 UAV죠. UAV의 양옆에 FPV 드론을 탑재하고 모자 드론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실제 보면 장거리까지 가가지고 타격 목표를 정확하게 드론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UAV에 접목해서 이제 모자 드론을 운용하는 거나 또한 이제 아까도 조상훈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각 부대별로 또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현재가 계속 타국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실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측에 보면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에 있을 보면 오른쪽 이 하이바가 이렇게 감시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에 디텍터가 있습니다. 이 디텍터는 알다시피 소리, UAV나 드론이 접근하면 그와 관련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소리, 진동 그리고 깜빡임으로 인해 가지고 드론의 접근성을 알려주는 건데 사실은 이런 디텍터가 저희는 절실한데 아직은 저희 야전 부대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은 DMZ를 담당하고 있는 모사단은 최전방에는 매일 주간, 야간 수색대대들이 투입하잖아요. 적들이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드론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DMZ의 우발사항을 만들 수 있는 게 드론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사단은 작년부터 사실은 이 드론 관련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현재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을 해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찾아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미래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사단장님과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훈련, 평가 체계도 지금 현재 우리 교직원이 와 있지만 저희 부대훈련 지시에 명시를 하고 상부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사단 자체,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와 관련돼서 상부대도 지속적으로 교리 발전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무기 체계나 싸우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조직을
하는 방법도 상급부대에 지금 오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계 도입에 따라서 우리가 저희들이 즉각 도입이 가능한 체계와 또 장기적으로 가능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 현재 육군 최초 사단급의 드론 공작소를 설치를 지금 현재 80% 이상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 달에 지금 현재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게 이 모든 게 이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장애물 동안 시뮬레이터장 드론 정비실은 3D 프린트기까지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비하고 어떤 것을 조립해보고 시험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탄 투척 관련돼가지고도 한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를 통해가지고 기본 조종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장애물 조종실까지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부터 이걸 장기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육군이 이래 오사단에서는 실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대급 분대 조우전 드론을 활용한 소대 분대 조우전을 실제 시범 사업 교범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드론을 활용한 스트라이크 인원들과 실제 시범도 보였고 지속적인 경연대회를 통해서 집체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두 명이 있고 저기 뒤에 FPV를 조종하는 인원이 있는데 3일 일개조리에서 지충돌, 수류탄 투척, 정찰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할 때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에 소련이 참가를 했었는데 카터 주임원사하고 그들이 한국군이 FPV를 날리는 수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 실제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합동을 한번 해서 합동으로 좀 훈련을 하기를 요청을 해서 실제 저희가 올 3월 달에 미군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합동훈련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미군들의 움직임이나 미군들이 FPV를 접근했을 때 그들의 하는 방식, 행동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병교육 때부터 교육을 받는 교육 체계에서부터 이 FPV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 미군 중대장이 오셔가지고 FPV 그만 좀 날리라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FPV가 가까이 오면 무조건 지휘소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이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상용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장 상태까지 쳐다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또 그거 하나의 미군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다음 장에 좀 나올 텐데 그걸 또 우리가 접목을 했습니다. 다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사단이 아마 최초로 작년에 FPV 경연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드론 경연대회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FPV를 운용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경연대회에서 했고 그걸 우리 수색대에 대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교리 발전도 계속 돌출해내고 있고 전술적으로 그리고 교리 발전도 요구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MOU도 드론 전문교육원하고 MOU도 맺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연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 외부 기관들하고도 많이 지금 현재 실제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지금 KCTC입니다. KCTC 단장님하고 있는데 KCTC 저희들이 오사단이 이번에 27여단이 KCTC를 참석했는데 우리 사단의 힘으로만 조종할 수 있는 인원으로만 실제 이번에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또한 그런 성과도 있었고 또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인 교리나 이런 전술적인 것을 계속 적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저는 지금 현재 요 내용은 훈련 계획입니다. 제가 이 계획이 별도의 첨부물이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저희 현재 개인이 전투해야 될 거, 또 전투 상황에서 대응하는 훈련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기동과 사격에 의해 가지고 교리를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KCTC부터도 사용해봤고 일반 저희들이 보병 훈련할 때도 같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전 비행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아까 여기 보이지만 대공화망이나 열상위장망, 연막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전술적 교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부대가 전술적인 연구회를 창설하고 스트라이커를 동호회를 만들었고 사단 드론 동아리를 연계해 가지고 요 인원들이 해 가지고 요것을 같이 접목해 보다 보니까 소부대 전투 기술이나 조우전의 군대급의 많은 향상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돌출됐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들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부대 드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사안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드론 관련돼 가지고 매우 좀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우발되는 경우가 바로 이 GP, 지금 현재 모습은 GP입니다. 저희 사단은 지금 현재 GP, 상주 GP가 총 6개소인데 그 6개소를 보시면 적 드론 관련돼가지고 방어를 위해서 각 철망을 다 씌웠습니다. 또한 여기는 화기진지입니다. 화기진지별도 다 있고 이건 GP 들어간 출입문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은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적 내부까지 들어가고 또 쇼핑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쇼핑을 하듯이 내부에 침입해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실제도 우리 GP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6개의 GP에 대해서 다 지금 대드론 방어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제 작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백유역대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신백유역대 각계전투 교육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교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교류 발전을 통해서 계속 축적해왔던 자료를 해가지고 신비형 드론 교육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관련돼가지고 많은 전술적 교류를 하면서 했고 실제 신백유역대 각계전투 교장에서 이 드론이 떴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회피해야 되는지 또 대공사격 화망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색대대는 주간 야간으로 계속 DMZ의 매복과 수색 탐색을 하다 보니 이 연막탄을 가장 휴대해야 된다. 왜? 적 드론이 발견 시에는 저희가 다 노출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연막탄을 휴대하고 또 수색대대는 투입하기 전에 자체 제작한 드론 제작 대공사격 훈련도 실시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DMZ 안에 내국 진지도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장으로 제가 시험평가도 해봤습니다. 약 2.5kg 되는 무게가 있었을 때 위에다 천막을 실제 25m 위에 떨어뜨려 봤을 때 저희가 수리탄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튕겨 나갈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실제 외국 진지에도 위에도 망을 다 씌웠습니다. 자주포입니다. 제가 좀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를 봐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봐도 이 자주포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마음 아픈 게 이런 제작은 다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 사단급에서 실제 이 국가장 이 자주포가 얼마짜리입니까? K9부터 K55A5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자체 제작을 해서 최대한 이 장비 운영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사격도 해보고 기동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리 발전으로 저희가 현재 상급부대에 올린 상태인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상급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은 아닌 것 같아서 사단 자체의 모든 자주포는 현재 드론 방어 체계를 위해다 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도 드론 경연대회를 통해서 성과 분석을 통했는데 우리 부사관들이 또 우리 지휘관들이 드론 모임 관련된 관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작년에 11월 4일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시범 보이고 나서 성과 분석한 건데 드론 자격증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해서 실제 진급 장비 각종 선발 유탁교육 우선권을 좀 함에 있어서 저희들 잠재 역량에 좀 반영을 좀 하는 걸로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대급에 있는 드론 교관을 지금 현재 선정 후에 부특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집체 교육을 실제 하고 경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군단에서 드론을 지금 현재 보급할 계획이고 그 보급된 드론은 더 잘하시겠지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있으나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 시작점이 FP거든요.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드론 자격증이 있는 인원들도 일반 드론을 띄우려면
많이 망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1호 교육을 받고 일종을 뭐 취득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뛰어보면 운영을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방공중대에 있는 청와 그럼 뛰어라고 자격증은 이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최초 FPV로부터 관심을 갖고 FPV를 운영했던 인원들은 어떤 드론도 자율자재로 운영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범 보일 때도 어떤 걸 했었냐면 저 뒤에서 텐트 내부에 들어가서 텐트 위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안에 들어가서 실제 터뜨려 봤습니다. TNT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FPV는 자율자재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한 명 숙달시키고 인원을 키우는데 제가 작년 7개월을 걸렸습니다. 7개월 동안. 그 중에 저희가 총 12개 팀이었는데 12개 팀에 7개월 동안 했지만 실제 보면은 한 중급 정도, 중하 정도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은 숙달을 시켜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부산학교에서 FPV 교육을 갔다 온 우리 뒤에도 계시는데 1등, 2등을 저희 오사단에서 다 최초 부산학교에서 하면서 1, 2등을 다 우리 오사단에 했는데 그만큼 FPV를 숙달해야지만 다른 드론을 자율자재로 운영할 수 있고 지휘관에 의해서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단에서 신경 써가지고 준 2호 IR이 장착된 드론이 보급되면 저희들은 집체교육을 통해서 또한 경연대회를 통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나 대대장, 여단장이나 운영하면은 그 인원들이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드론도 한번 시험평가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드론 동아리라는 게 여기 지금 드론 동아리 회장입니다. 어떤 편제 분들이 없다 보니 저희들은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술 고문도 따로 있고 기술적인 고문도 있고 회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조직이 있음에 있어서 저희가 이 인원들은 일과 이후에 합니다. 다 주말에만 합니다. 어디서? 사단 연병장에서. 그래서 아까 보신 게 이제 드론 조정실에 있는 게 사단 연병장인데 그래서 항시 공역을 통제를 해놓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7개월 동안 공들였던 이유가 이 콜로키움을 참석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들과. 아무리 드론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별 관심 없습니다. 또한 드론 자격증을 딸 때는 다 자기 개인 사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많은 세미나, 학술 이런 데 참석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공감대 형성을 이끌고 나서 이런 것을 부과해 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단에는 정식으로 대대급의 UAV가 있습니다. 그 UAV 인원들이 대부분 드론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드론을 못 띄웁니다. 또한 UAV는 더 잘 아시겠지만 UAV를 운영함에 있어서 돌발 사항이 생기면 실제 조작기 가지고 조종기를 가지고 강제 착륙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UAV 요원들도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UAV도 시뮬레이터장에서 교육도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입니다. 여기 뭐 결혼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이제 쭉 해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게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연 디지털만 따라가는 게 맞나? 과거에 아날로그는 없어도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혼용할 수 있는 그라데 효과처럼 우리는 양쪽을 다 하다 보니 실제 있는 우리 부사관 군인들이 우리 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장교분들도 좀 임무가 또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절대 아날로그를 잊어서도 안 되고 같이 병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론 공작소에다가 실제 이 시뮬레이터를 12대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급이 되면 적어도 집체교육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는 기본 조종실 위에 망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조종실 조종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까지 해가지고 하는 체계가 있어야지 그냥 띄워라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시뮬레이터가 엄청 중요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아까 뒤에 손 드셨죠? 네,
지금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사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민우 교관이라고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고 네. 함께 고민을 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관이 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배울 게 참 많은 점이고 오늘도 그런 내용들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오사단은 과연 미래의 전장 환경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드론 전술과 그런 전투 기술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우리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식별이 되고 있는 것은 선형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육군 교리에서 나올 때 비선형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전원 분석을 살펴보면은 1km/1 1km 내에 최대 400대의 드론이 동시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론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투 기술을 교육을 한다. 이 드론이 FPV 드론이 내 드론인지 적이 나한테 오고 있는 드론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식별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 고민한 적이 있는가? 네. 이런 내용들이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를 살펴보면은 시가지 전투 혹은 건물 지역에서의 주요 전투가 이루어졌었고 이후에 교전이 약간 고착된 상태가 되면서 드론이라는 매개체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매개체가 지금도 한 달에 한 10,000대 정도가 소모되는 정도의 어떤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적 요소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95%가 평지지대이고 나머지 한 3%가 산악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대부분 산악지역이고 특히 짧은 중심과 정면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특성에 정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의 특징은 전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가지 내에서 드론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오사단에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좀 궁금하고 네. 일단 이 2가지가 먼저 좀 궁금한 네. 점이 있을 것 같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사단에서는 적이 만약에 대드론이나 드론 체계로 드론으로 인해서 공격 시에 저희들은 사장님하고 저하고 작게 참모하고 실제 작전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적들은 정말 전시가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DMZ 내에서 적들은 틀림없이 어떠한 상황이 생길 건데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직접 조준이나 직접 타격은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다면 DMZ 내에 드론을 활용해서 실제 우리 주간 및 야간에 수색을 하고 있는 수색대대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것을 해놓고 나서 마치 아군이 한 것처럼 위장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오사단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제일 드론에 대해서 적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드론 몇백 대가 뜨고 이거 아군의 드론을 구분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전면전이겠죠. 전면전이 되면 또 틀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드론 방어가 관련된 전자총이나 또한 전자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후에 보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자전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지역 관련돼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동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최근에 드론 관련돼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은 너무 전자전에 취약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아까 이 동영상 앞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광석용 드론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석용 드론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건 최장 한 2km 정도밖에 가지는 않고 전자전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에 있는 산악이나 아까 말씀한 도심 지역에 대해 있을 때
우리는 강섬유 드론 같은 경우는 더 제한사항의 요소가 많을 것 같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드론보다는 FPV 드론이 훨씬 저희한테는 도심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 있을 때 더욱 활용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지보다는. 왜? 이번에 KSTC를 갔다 와갖고 KSTC에서도 강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FPV를 날리고 이러는 것을 해봤을 때 그런 영향은 전혀 많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등치가 크면 클수록 안정적인 건 사실이나 긴급으로 들어가고 집중도를 하고 어떤 목표물이 확인되는 순간 접근하고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은 FPV가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요소는 좀 괜찮지 않나? 한국분이 아무리 저희가 한반도가 그런 지형이라 하으나 드론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저는 우크라이나보다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네. 3사다요? 처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하셨던 교관님이 못 봐가지고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학교에서도 뭐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 다른 전쟁도 터지면 다 칩니다. 2014년에 돈바스 전쟁에서 14사장의 러시아군들이 포병 화기 작업으로 만든 비행체를 이용하면서 그때 동시에 경찰과 합의를 하면서 첫 비적적 전투를 시작했다고 학계 전투 정리를 합니다. 근데 FPV 하는데 지금 FPV 하면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좀 단점이 안 맞는 게, 그런 모드의 비행체가 FPV 비행이 아니죠. 기종이 아닙니다.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직접 화면으로 보고서 하는 게 FPV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총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모technology지만 전쟁에서 한 두 번째 보면 제가 좋아하는 연구들 중에 하나가 소모와 소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일회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게 지금 저도 전략가도 금방 안 됐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다행히 보면 하는 게 크겠죠. 앞으로 한 5년 동안 야전 부대, 선부대에 과연 FPV가 보급이 됐다. 보급이 된다면 분명히 다행히 들어올 것입니다. 다행히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서출만 보고 있다 보니까 발을 이렇게 훅 떴는데, 한 대가 제가 알고 있는 개념적으로는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평속 55로 왔을 때 960m, 15분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15km 이내에 공중정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15km면 엄청 멀 것 같지만 우리가 떠 있질 않고 멀리서 보고 있다가 주요 거점에 뭐가 보인다 뛰어가서 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우리 서부대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현재에서 누가 운영? 우리 소대가 그게 바로 이 장비가 나와도 우리 소대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소대급에서 가장 중투를 놓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소대장 부소대장입니다. 요 두 명 빼고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요 인간한테 장비 줄 겁니까? 앞으로 모두 여러분들 부산 제가 기억은 안 나왔지만 2개월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숙련대회 할 때는 예전에는 3개월 잡고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17년도부터 이제 드론교육센터 원년부터 참관 멤버가 보니까 조금 농도보다 일찍 키를 잡았는데, 손가락 좋은 애들은 한 달을 시키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런 기간 동안을 그렇게 집중해서 키워가지고 과연 활용하는 게 이익인가? 저는 오산하는 게 하는 거 보고 놀랬는데, 조금만 더 바꾸면은 우리가 좀 더 결론적으로는 가장 쉬운 장비를 가지고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 다 맞는 건 안 됩니다.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지상 능력과 운영하는 능력과 연계해서 뭔가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소부대의 가부, 소대의 가부, 군대의 가부 모르다. 그 가부에 맞춰서 지금 비행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정도 수준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뭔가 체계만 잡혀도 푹 올라왔었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소대에서 소대장님이 한 20km 안 되는데, 한 100보지도 안 되는데 정찰을 보내서 변경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 어떻지 않습니까? 저도 전방부대인데 60%입니다. 현재 있는 60%. 그중에 목표 목표하면 실제 싸울 수 있는 30%. 현재 줄였을 때 10년도 영사가 30%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10년도가 10%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 무사관에서 한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대가 하는 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다 부대여도 해안사단의 여건이 틀리고 저 육사는 바로 그냥 3사단인데 또 틀립니다. 지형도 틀리고 어떠한 각 부대별 특성에 연계되고 부합되는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했을 때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물론 그 인원들이 처음에 무전 정비군이 현재되기 이 작년 현재되기 전까지 각자 병사들이 필요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너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같습니다. 방향도 없어, 지침도 없어, 지시도 없어. 그냥 영상 보고 거기 맞춰서 야 이렇게 한대,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아니면 또 조금씩 손가락 존에 있으면 야 이번에 한번 해봐. 그런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 이 교리가 먼저 돼야 된다. 저도 그래서 몇 년도 계속 이걸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했지만 제가 딱 찾아보니까 이 소부대에서 소대급, 군대급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교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학교와 야전부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들지 못하면 못 만듭니다. 공중전찰의 개념은 정보의 개념으로 나머지 개념은 보병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믹스가 안 되고 정확하게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됩니다. 지라서 같은 사람도 다 모여있어도 공중전찰의 의미가 뭐예요? 이러고 다들 모릅니다. 그게 경과가 아닙니다. 근데 그 병가 이용자한테 우리가 필요한 군소대에서 필요한 뭔가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지상 통제서가 왜 공세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타병가에 육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투병가 내에서도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포병하고 들고 해보려 하려고 안 됩니다. 대대도 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아무리 같이 뭔가 훈련하고 뭘 해봐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포병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사령하고 제가 그래서 몇 분이 걸리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같이 소리를 못 시키고 그래서 표정을 못 쳐가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사단의 정말 쉽지 않은 샘플인데 이런 샘플을 보고 여기서 지향상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없는 지향상은 어떻게 물어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걸 가져가가지고 우리는 우리 부대에 맞게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그런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이 장립되면 좀 더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경청하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전자 환경과 시가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는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쓸무리가 뭔지 내가 지금 당장 상황 터지면 분명히 구에서는 야 있는 놈은 다 들고 나가라고 할 텐데 그러면 가까이 있는 매비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스타링크가 있는데 터졌는데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지금이야 못 쓰게 하지만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네. 마지막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던 게 저는 이제 지금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갖고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가 싸우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거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에 보병 부대들이 직접 드론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의 제한 사항을 많이 식별했기 때문에 별도의 드론군을 창설했고 1년에 4만 명이 되는 전투원들을 비밀리에 추가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보병 부대들은 재래식 전투에 초점을 맞춰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유가 뭐냐면은 드론이라는 것을요, 버튼 하나면요, 1km가 1km가 아니고요, 30k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FPV 1인칭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충돌 드론, 투하 드론들을 모두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모를 발명하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라지라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드론 체계가 작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냐 살펴보면은 포병을 가지고 원점을 타격합니다. 그런데 포병이 무력화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우크라이나는 보병들을 투입시켜가지고 대드론 체계의 제모킷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드론을 통해서 충돌 드론으로 공용화 기사든 지휘관이든 지휘자들 먼저 터뜨려놓고 네. 투하 드론을 가지고 어떤 포병 부대라든지 전차 부대라든지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전투 기술만 가지고 운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그거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지 조금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옆에서 이제 같이 들어보고 나서의 생각을 공감하고 싶어서 제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오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3사단 얘기 정말 훌륭하신 분 발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1인 다역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떻게 아까도 동아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편제가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캡, 투캡, 쓰리캡까지 쓰고 있는 우리 간부들이 그걸 같이 한다는 게 많이 힘든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교리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해보고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교육기관에 아까 3사단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교육기관에서 정말 야전부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학교에서 정말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 의리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부대급에서는 저희는 뭐 비싼 드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냥 쓰다가 버리는, 네. 고장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드론이 필요한 거고요. 5사단이 그거를 잘 목적에 맞게 잘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발표 내용을 듣고 5사단이 드론과 대드론에 대한 모든 체계를 선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부산학교 학예학처장 최민호 원사입니다. 네, 저희 학처에서 드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우리 교관들하고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을 지금 5사단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사진으로만 보면서 정말 많은 우리 부사관들이 고생을 했겠다. 네, 저거를 지휘관의 지시와 또 모든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지원도 없이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부사교 오기 전에 전방 여단에서 조임원사 하다 왔지만은 화기 진지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저 아까 특히 자주포 대선 체계 방어 체계 그 만든 것도 그렇고 GP 그 망 만든 것도 그렇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미 5사단에서 구현하고 있었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 조만간 저희 교관들 보내겠습니다. 좀 많이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직접 이제 야전에서 직접 이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혹시 FPV를 산악에서 네. 어느 정도 거리까지 날려보셨는지. 그건 우리 그 드론 동아리 회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FPV로 중미는 조종기로 900MHz 대역까지 동시에 쓸 수 있는 부품을 이제 저희는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인 기치다 보니까 저희가 미군 훈련할 때는 2kg까지 부품 통상 900MHz 안 쓰고 2.4Hz를 썼을 때 배터리 때문에 2kg에서 정도까지 갔다가 복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저기 시야에서
예, 맞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2km까지 갔다가 배터리 때문에 복귀를 했고, 그때 당시는 부품은 저희가 장거리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팅을 했을 때는 2km까지 배터리 때문에 복귀를 했고, 말씀하신 다른 더 부품은 20km까지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배터리나 이런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품으로 아직 이제 구비가 아직 안 돼서 현재는 저희는 한 2k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무 장비 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맞습니다. FPV도 장거리용 임무 장비 없이? 네. 일반 장비를 했을 때 저희는 통상 일단 2km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대공황항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신지. 지금 이제 아까 신변교육 때 좀 쳐주시죠. 이게 사실은 뭐 여기 앞에 삼사단 얘기 정말 전문가인 센터장님 과거에 하신 분이 있지만 FPV로 관련돼서 대공황항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연구하고 토의했던 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은 솔직히 저희가 장비가 있으면 제일 좋죠. 재무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신변교육대에서도 이 대공황항 구성과 관련돼 가지고도 저렇게 은폐하고 실제 한번 독학물을 산탄을 쓰듯이 저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는 교리를 저희가 저렇게 지금 책자가 좀 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변교육대부터 계속 저희들 하고 또 하나는 실거리 사격을 함에 있어서도 실거리 사격할 때도 이제는 집중 사격을 저희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집중 사격 과연 될까? 8개, 9개 사로에서 저희들이 사격을 하다가 집중 사격 분대장에 의해서 거기에 분대장에서 몇 시 방향 집중 사격이 과연 되나? 지금 그것도 사실 시험 평가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뭐냐면 FPV가 접근했을 때는 사실 연막탄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제일 낫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체계들은 다 지금 돼 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혹시 조종자에 대한 생존성 대책이라고 해서 교육훈련을 하면서 네네. 조종사에 대한 어떤 그 생존 대책 이런 것들도 교육에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걸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례를 저희가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제가 앞서 그 분대장을 했을 때 제가 뭐각 10명 정도 되는 분대급을 가지고 실제 드론과 관련돼가지고 같이 조전을 실제 했습니다. 실제 할 때 드론을 띄우는 인원들은 절대 분대원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km, 2km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 100m 후방에서 있고 그리고 나서 드론을 띄우고 정찰을 하다가 저 국지도발 경계부대, 국지경계부대를 찾으면 바로 정찰하고 있다가 수리탄 투척이 가가지고 투척하고 그리고 또 전진하다가 장애물을 봉착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하고 마지막에 고지 탄환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급도로 이쪽 가가지고 탄하고 응급 그거 해가지고 주고 이 절차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요청하면 자료를 드리고 드론을 운영할 때는 절대 밀집되는 우리 아군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별도 20km, 3km 실제 우크라이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km 이상,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것 질문이셨습니까? 아니,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72사단 이대계단 정보중대장 예비역장 임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드론 전기실을 아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드론도 그렇고 모든 장비도 그런데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장비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을 어떤 식으로 노력하시는 게 있는지 그게 제 궁금합니다. 그게 제 제가 아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드론 동아리 인원들은 사실은 저희 기체는 저거는 다 개인 겁니다. 개인 거고 그래서 동아리 인원들이 직접 제작한 겁니다.
부속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드론을 다 제작해서 자기들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지원을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단 이번에 저희들이 드론 MOU를 맺어가지고 FPV 관련돼서 MOU 체계로 해서 보급받은 FPV를 드론 8대를 보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재산에 등재를 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보급하고 재산이 아닌 드론을 일반 저희들이 훈련장이나 여기에서 띄울 수는 없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문제는 조금 그러기에 저희가 많이 제한 사항을 아까 우리 말씀 부산학교 청소년이 정말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드론을 활용해서 기만 전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기만 이번에는 또 KSTC 가가지고 저희들이 기만 전술을 드론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진짜 KSTC 참석했던 분이 지금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정말 효과는 있었습니다. 왜? 적들이 주요 지점이라 해서 올 때 드론을 띄워놓고 위에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회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걸 저희가 실제 봤고, 저희 대항군이 쌍방이 아니고 KST 대항군하고 있는데 그 대항군은 그 지형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드론이 떠서 있으니 그들이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회피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전술적으로 교리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해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충분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지금 드론이 운영되고 있는 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서 LTE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LTE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지국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지국이 파괴됐을 때 드론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TICN 체계랑 드론을 연계시켜서 그 드론을 운영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사실 그걸 생각하고 우리 동아리 회장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부산학교에 한해 오셨다고 해서 제가 건의한 게 교육사에서 이번에 중계기 드론이 좀 부산학교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몇 대만 좀 저한테 주라. 내가 시험 좀 해보고 싶다.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산학교하고 좀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계기 드론 관련해서 TICN 체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아니고 좀 더 상급부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전술적인 교류를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드론도 좀 막 달라는데 절대 일반 사단에는 안 주더라고요. 교육기관만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 교육사에서 중계기 드론을 다 부산학교를 줘서 그래서 2대만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좀 시험 평가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차후에 한번 부산학교 협조하고 저희가 시험 평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산, 예. 네, 지원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드론과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오늘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 시간인데, 네. 항상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발표자분들은 다 대부분 어디 뭐 좀 이제 높은 데서 이제 정책을 다루셨던 분, 아니면 뭐 방산 기술 관련된 분,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소부대의 드론과 관련된 전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런 곳에서 논한다고 했을 때, 오사단 지휘원사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저는 무조건 오늘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항상 지금 한창 이제 오늘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사관, 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주임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계속 고민해 왔는데 그 답을 좀 여기서 찾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군의 여러 분들하고 좀 얘기했는데, 미군이 이제 그 USAK의 작전 부사관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진짜 이 사람은 뭔가 전투기술? 부사관에 관련된 그분의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원사분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E9 등급으로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주임원사로 바로 넘어가신다고 하는데,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오사단 주임원사님이 그 모습이 가장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주임원사가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이런 거를 이거는 정말 부사관 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겠구나, 몇 개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했던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저 모든 과정에 오사단에서 굉장히 소부대 전투기술 중에서도 드론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서 그럼 주임원사님께서 지금 이제 저렇게 발전해 가는 그 과정에서 주임원사로서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담당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저는 오사단의 주임원사 하면서 드론 참모가 아니고 드론 참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장님한테 제가 드론 참모하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우리 부사관이 아까 우리 3사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드론이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게 누굴까? 저는 부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 드론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이나 우리가 전시에 정말 어떤 필요한 사항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발전 그리고 많은 학회를 참석하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실제 그걸 가지고 작년에 소부대 전투기술 조우전에 대해서 분대급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직결지부터 해서 목표 타는 데까지 드론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었고, 그 시나리오가 나중에 이번 교본 새로 나왔더라고요. 드론 혹시 아시나요? 야전 교본 나왔던데 그 내용이 봤을 때 나왔는데, 전 작년에 그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도출되고 그걸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한 그날 11월 4일 날 제가 전술적 FPV 관련돼 가지고 직충돌, 대북 풍선 터트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니까 처음으로 지휘관들이 FPV가 뭔지를 모르신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주임원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때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후배들이 꼭 해야 될 앞으로 미래의 전자전에서는 필수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우리 후배들 그쪽으로 좀 많이 지금 영향을 집중하고 여건 보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오사단에 2개 팀이 유인문입복합 경연대에 2개 팀이 나왔습니다. 상계 사단에 2개 팀이 나온 이유가 공감대를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임원사가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더 끝내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질문 하나만 더. 네. 현재 이스라엘에서 드론 운영하는 걸 보면은 실시간으로 그 드론의 영상을 공유를 지휘소랑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국군의 통신 그 네트워크 자체가 조금 사양이 많이 안 좋아서 영상까지 공유하는 거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드론을 지금 잡는 방법이 사실 뭐 그물로 잡는 방법도 있고, 샷건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저희가 쓰는 소총탄에다가 베어링을 이제 여러 개 투입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쓰는 방법이나 뭐 냉동류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나 이런 이동 표적에 대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혹시 연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휘관과 공유를 해서 이번에 KCDC 가서 실제 드론을 띄워보고 그거를 실제 화상에 지휘관이 실시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가능도 하고 맞죠? 가능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제한 사항도 따랐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돌출 상황으로 지금 현재 문제 해결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드론의 화면을 볼 수 있게 실제 했고, 대신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산탄, 뭐 전자총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뭐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연구가 못 나갔습니다. 네. 지금
지금 현재 보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할 필요는 있고, 이번 유튜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한 산탄 해가지고 총구 앞에다가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계속 한번 찾아보는 좀 현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긴 시간 제 교육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